네, 우리는 세 번째 챕터를 통해서 등록의 법적 성격과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2절로 80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고 있죠. 공인중개사법 10조가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10조 조문의 제목이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작구풀이 그대로 하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결하게 되는 사유,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은 1호부터 12호까지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12가지 결격사유 규정을 두기 전에 10조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등록의 결격사유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 앞서 우리가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배웠죠. 등록을 신청하는 자 입장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사무소를 확보하여 등록 신청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이 방금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5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확보하여 등록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공부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었죠. 그러면요, 개업공인중개사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어떠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였었음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등록관청에 의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통지가 되어 그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후발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결격에 나중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0조 조문의 제목이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지만 그 효과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은 1호부터 12호까지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10조 2항으로 가면요,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시 말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말인데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10조 2항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고용인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법하게. 그리고 10조 1항이 1호부터 12호까지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 12호부터 먼저 소개하면 12호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임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이 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인이나
법인의 임사원에게 있어서 결격사유 해당하느냐 여부는 적법하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적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고용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합정리해 보면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잘리고 결격에 해당된다면 고용인조차도 법인의 임사원마저도 될 수가 없다면 결론은 뭐예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결격사유가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10조 1항의 각 호 조문 순서대로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나열해 보면서 그 개념과 특징 분석을 해 볼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는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2호는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결격사유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인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들을 통칭하여서 민법이 뭐라고 하죠? 네,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제한을 받는 자들입니다. 민법이 말하는 제한능력자라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의미하는데,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들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첫 번째 결격사유를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유의해야 될 것은 민법은 이들에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민법에서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자, 민법은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성년기를 정하고 있으니까 19살 안 됐으면 미성년자죠. 제한능력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행하는 것을 제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하면 성년의제합니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의 허락을 받았다든가 권리만을 얻거나 혹은 의무만 면하는 행위의 주체로 설 때는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런 민법상의 예외들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결격사유입니다.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하였지만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그래도 결격사유예요. 엄마 아빠가 중개업 해도 된다고 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 그래도 결격사유입니다. 예외 없이 결격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3호는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파산자인데요. 어떤 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이 자가 이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자를 파산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복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입니다. 그 자는 결격사유에 속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고용인도 법인의 임사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복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률적으로 파산자로서 결격에 속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했다 하더라도 파산 선고받지 않았다면 그 자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회생 결정을 받았다든가 금융권에 그 신용불량자 등록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파산자로서 결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파산 선고를 받은 자라면 모든 채무를 다 변제했어도 아직은 결격 사유예요.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결격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호와 5호는요. 형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 사유의 개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의 4호와 5호를 보시면 그 문장의 출발이 똑같아요. 둘 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호는요. 금고 이상의 실형이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괄호 안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네요.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간은 결격 사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5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유예 처분을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즉 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에 속한다고 합니다. 표현만 보더라도 형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의 개념을 끌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4호도 5호도 공통되는 조건은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형벌을 말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형법에는 9가지 종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9가지 종류의 형벌 중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결격에 속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9가지 형벌 중 가장 중하고 무거운 형벌이 당연 사형이겠죠.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징역입니다. 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금고라고 하는 형이고요. 그러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표현하면 사형,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대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자격 정지, 자격 상실, 과료, 구류, 벌금, 몰수 이런 형들은 형법상의 형벌이기는 하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들은 원칙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의 결격 사유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단 지금 제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벌금도 형법상의 벌이지만요. 벌금형은 금고 이상형이 아니죠. 그래서 벌금형 선고는 결격 사유와 무관한 것이 원칙인데 이제 저 뒤에 11호에 가서 보실 건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었고 선고받은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을 때만큼은 벌금형도 3년간 결격에 속할 것이라는 예외를 뒤에서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만 결격에 속합니다. 그래서 4호는 그런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이 종료가 된 날,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다시 추가 3년의 기간은 경과해야 결격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집행이 종료되는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집행 종료는요. 첫 번째는 형기가 만료가 되면 집행은 종료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기 출소하는 분은 집행이 종료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분이 365일 꼬박 콩밥 먹었으면 풀어주잖아요. 그분은 집행이 종료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 출감하는 분은 만기 출감한 날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형기가 만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도중에 가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교정시설의 코로나 감염 등의 문제로 인해서 무려 900명을 그 조기 가석방 조치한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게 있는데요. 그러면 가석방이 되면 그자는 언제 집행이 종료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자가 무기형을 선고받았었던 자이냐 유기형을 선고받았었던 자이냐에 따라서 집행 종료 시점의 기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도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면 형사법은 가석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일률적으로 집행을 종료시켜요. 그러면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 된 자는 가석방 후 10년이 경과해야 집행이 종료가 되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추가 경과해야 한다고 하니까 가석방 일로부터 결격사유 기간을 계산하면 13년이죠. 가석방 후 1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구체적 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은 유기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석방이 되면 잔여기가 경과하는 시점에서 집행은 종료가 됩니다. 잔형기라고 하는 것은 선고받은 형에서 복역한 형기를 빼면 잔형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3년간 복역 후 가석방 되었다면 잔형기가 얼마 남았죠? 2년 남았죠. 그 2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되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시 3년이 추가 경과해야 되니까 방금 전 사례라면 가석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편 10조 1항 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가 되어도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집행이 면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이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집행이 종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형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형의 효력이 소멸하게 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종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가 무슨 이유로든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선고된 형의 집행을 받지 않았거나 이미 어떤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외국 사법기관에 의해서 형을 선고받고 외국에서 집행을 받았을 때 우리 소송 절차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된 사례가 요 세 번째 사례인데요. 사면 중에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별사면은 집행을 면제하는 처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잔형을 면제해 주는 처분이 특별사면입니다. 더 이상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해 주는 처분이 특별사면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그로 인해 집행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더 경과해야 결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권의 하나인 사면권은 행사 방식과 그 효과에 따라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이 무슨 사면이었다고요? 특별 사면입니다. 특별 사면은 집행을 면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받고 나서도 3년 더 지나야 결격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형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주는 처분입니다. 무죄였던 상태로 그냥 돌려버리는 겁니다. 백지 상태로. 그래서 일반 사면을 받게 되면 그 즉시 결격 사유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지문 속에서 뒤바뀌어 자주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 그래서 사면 받고도 3년은 더 지나야 결격을 벗어날 수 있는 사면은 무슨 사면? 특별 사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5호는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유예 기간 동안에만 결격 사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4호와 유의에서 구분해 두셔야 될 것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면 집행이 종료된 날,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 더 지나야 결격을 벗어날 수가 있지만 집행이 유예가 되었다면 그때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예 기간 2년 동안만 결격 사유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유예 기간 3년간만 결격입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5년간만 결격 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 된다는 점. 또 하나 5호 자체 내에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은 금고 이상형의 무슨 유예가 그렇다고요? 집행유예가 그렇다는 거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담당 판사의 선고유예 처분 따위는 아예 애초부터 결격 사유와 무관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그런 유예들은 결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무슨 유예? 집행유예가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된다 하는 부분 유의해 살펴두셔야 되겠습니다. 4호와 5호는요. 형사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의 개념을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6호부터 나머지 12호까지는 다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한 결격사유 규정들인데 일단은 요약해서 나열을 해보면요. 6호는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결격에 속할 것을 규정하는 부분이에요. 이어지는 7호는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에 속할 것이라는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8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 처분 받고 3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이고요. 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만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지기간 동안은 계속 결격에 속할 것이라는 규정입니다. 이어지는 10호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였었다면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 법인의 임원이었거나 사원이었던 자들은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할 것이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11호는 앞서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을 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면 그 벌금형은 3년간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인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하나 각호 순서대로 다시 보면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6호는요.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취소된 후 3년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간, 그리고 또 하나가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간 공인중개사 응시 자격 제한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아니,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으면 등록도 못할 텐데 왜 같은 말을 여기서 또 했느냐? 응시자격 제한에 그 규정이 있다고 결격사유에는 또 중복하지만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자격이 취소된 자가 3년간은 응시자격이 제한되어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그 3년 이내의 기간 중 중개보조원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규정이 없다면 자격이 취소된 자가 3년 이내의 기간 중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 또는 사원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죠.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격에는 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3년은 등록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개보조원도 못합니다. 그 3년 동안은 법인의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 또는 사원조차도 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편에서 공부할 건데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은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바로 자격정지이거든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사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기간 중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답니다. 하여튼 취소 처분은 3년이네요. 자격이 취소되어도 3년간 결격사유, 등록이 취소되어도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었을 때 자격 취소 후 3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것은 예외도 없습니다. 언제나 자격이 취소가 되면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그 자에게 결격사유 기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비록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후 이 3년의 기간은 결격사유 기간에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비록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저런 또는 그런 이유 중 어느 한 이유로 인한 등록 취소였었다면 그때는 등록은 취소되어도 등록 취소 후에 3년의 기간은 결격사유에 적용하지 않겠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면 등록은 취소되어도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 없다는 거죠. 적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망했으니까 이미 법인 해산해 버렸으니까요.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등록의 기준에 미달된 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은 취소가 되어도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달된 등록 기준만 복구하면 바로 중개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출발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은 적용하지 않겠다. 해당되었던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바로 중개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잔여 업무정지 기간은 그자에게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대요. 그런데 업무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2달 만에 폐업을 했답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하였어도 잔여기간 3달은 결격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2달 만에 폐업할 수도 있지만 폐업을 하여도 이 3달은 결격사유 기간이기 때문에 이 3달이 지나야만 재등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정지 처분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려졌을 때요, 그 업무정지의 효과가 피상적으로 법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라면 업무정지 처분의 위화력은 잃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중개법인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그 효과가 갑중개법인에게만 미친다면 갑중개법인 소속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 다 빠져나와서 을법인을 설립하여 을법인의 명의로 버젓이 중개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사원이었던 자는 법인이 받게 된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호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을 하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벌금형도 3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입니다. 벌금형도요, 형벌입니다. 그래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과는 달리 벌금도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해 형사재판부가 선고하여 정하는 형법상의 벌인 겁니다. 그러나 벌금도 형법상의 벌이기는 하지만 앞서 4호, 5호가 언급했었던 금고 이상의 형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벌금형은 결격사유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고가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었었다면 그 벌금형만큼은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벌금형 선고 사례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추가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슨 법 위반이라는 거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선고받았다는 거지? 300만 원 이상이었어야 비로소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다. 500만 원 내면 되지. 중개업 하는 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법 위반이 아니니까요. 또 거꾸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다. 200만 원 내면 되지. 중개업 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비로소 벌금형은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10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 이렇게 결격사유 규정을 둔 상태에서 마지막 12호에 가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 또는 사원이 있는 법인은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임사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은 결격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출발할 때 법인의 임사원 중에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우리는 또 그 사실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 법인이 등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표자를 포함해 임사원 중 누구도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었음을 알 수 있죠. 그게 등록관청에 의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법인이 등록을 통지받아 중개법인 된 겁니다.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에 그 소속된 임원 또는 사원 중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임원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 때문에 그 중개법인이 결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에 해당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만큼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개월입니다. 2달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일 경우에 임사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2개월 이내에 그 문제를 해소하면 법인은 결격 사유를 벗어나고 등록 취소를 면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부터 12호까지의 결격 사유 규정들 살펴보셨고요. 이제 92페이지로 가시면 등록의 위반과 효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 2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적법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이미 앞 시간 공부했는데, 그러면 등록의 위반은 어떤 유형이 있고 거기에 이 법은 어떤 제재와 효과를 부과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등록의 법적 성격을 공부한 적이 있죠.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개업을 하려면,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와 그 다음에 등록을 했다고 하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의 적법 요건을 무시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둘은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 법은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일 뿐만이 아니라 등록은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등록이 일신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증 양도되어 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등록증을 양도대여를 한 자와 등록증 양도대여를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공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인데요.
등록증 양도대여가 편법적 형태의 위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12조는 1항을 통해서 이중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12조 2항을 통해서는 이중 소속을 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겁니다.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하는 것을 이중소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편법적 위반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12조가 금지하는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이 또 편법적인 형태의 위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개사무소 단원에서 공부하실 건데 12조에 이어지는 13조는 1항에서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13조의 2항은 이중사무소 설치뿐만 아니라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썰물 설치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규정을 둡니다. 떴다방 금지하는 규정이죠. 이거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위반 중에는 등록의 적법 요건성을 위반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은 행정형벌 3년 3천, 그리고 등록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는 거. 근데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다 보니 위반 행위의 공통점은 따블 칩니다.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설치, 임시중개썰물의 설치, 따블 치는 거죠. 어쨌거나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한 것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형벌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그 등록 반드시 취소가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죠.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되어 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하는 행위 모두 다 행정처분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나 행정형벌은 같았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행정처분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어쨌거나 등록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왜요? 취소할 등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란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이잖아요. 그러면 무등록의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어야 되는데 무등록이 무엇이냐? 등록을 안 한 것이 무등록이죠. 미등록 상태에서 중개업한 거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등록을 안 한 것만 무등록은 아니고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면 다시 무등록 상태로 가는 겁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면 등록 효력 소멸하기 때문에 무등록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등록 취소 처분을 맞았으면 그 즉시 등록 효력은 소멸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폐업 신고하여 폐업 신고가 수리되었어도 등록 효력은 소멸합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따본 적이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것도 무면허 운전이지만 운전면허가 있었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도 그 후에 운전하다가 걸리면 그것도 무면허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것도 무등록 중개업이지만 했었던 등록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중개업을 더하면 이 또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그리고 등록의 위반의 유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서 이제 중개업 등록제에 대해서 오늘 다 내용을 정리해 보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